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0년 차 3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우리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신혼 때 살았던 집을 찾아갔어요. 인천에 있는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이었죠. 제 또래 친구들이 20,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상황이었지만 저도 남편도 창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우린 아직 젊으니까 조금씩 넓혀가면 10년쯤 뒤엔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을 수 있을 거고 20년 뒤에는 30평대 내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낙관적인 우리 부부의 미래는 결혼 6개월 차에 접어들던 순간 암초를 만나고 말았어요. 아니, 어쩌면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부터 안 좋은 전조 증상이 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1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서야 들춰내냐고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신혼 때 당했던 억울한 상황의 복수를 10년이 지난 얼마 전에서야 갚을 수 있었거든요. 일종의 복수전인 셈이었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지난 10년간 꼭 참고 살아온 우리 부부한테 찾아온 복수의 순간을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건 13년 전이에요. 우리 부부는 동갑이었지만 당시 저는 입사 3년차 대리였고 남편은 신입사원이었어요. 비록 나이는 같았지만 제가 직속 사수였던 탓에 남편은 제게 늘 존대를 했었죠. 저 역시 혼자 말을 놓을 수가 없어서 똑같이 존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이가 같으면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급이 다른 상황에선 정말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된다는 걸요. 남편과 제가 그랬어요. 회사에서 가장 자주 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였지만 우리 두 사람은 누구보다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업무 외적인 말은 절대 안 하고 밥도 늘 따로 먹고 야근을 할 때도 말 한마디 없이 죽어라 일만 하곤 했거든요. 대개 사수들은 부하 직원한테 따끔한 질책도 하지만 가끔은 밥이나 술을 사주며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 사람들이 제 남편을 보고 사수복이 없다는 말들을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식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으러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저희 부서 사람들이 있던 룸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선배가 제 남편을 위한답시고 사수인 제 욕을 했는데 남편이 그 말에 발끈해서 대들더라고요. 김 대리님이 윤세아 대리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세요? 말끝마다 저보고 사수복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저처럼 사수복 많은 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처럼 부하 직원한테 자기 업무 떠넘기지도 않고 쓸데없이 시간 질질 끌면서 밤 늦게까지 야근시키는 일도 없고요. 무엇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시니까요. 저를 두둔하려고 했던 남편의 말에 김대리가 버럭 소리를 쳤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나 들으라고 돌려가게 하는 거지? 이 새끼가 이제 보니까 지 사수랑 똑같이 싸가지 없는 종자였네? 그 사수의 그 부하 직원이었어. 네가 윤세아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너 라인 잘못 탔어. 네 사수가 얼굴 좀 반반하고 벗겨놓으면 쓸만한 앤지는 몰라도 네 회사 생활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왠지 알아? 우리나라에선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에서 아웃이니까. 그런데 걔가 밑에 사람 끌어줄 여유가 있겠냐? 너 끈 떨어진 연대는 건 시간 문제라고. 김대리의 말에 남편은 주먹을 날렸고 순식간에 회식 자리는 싸움판이 되었어요. 그 일로 김대리는 제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그 바람에 신입사원이었던 제 남편은 회사에서 곤란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신입이 대리를 때렸으니 오죽하겠어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학자금 대출이며 각종 비용으로 싹 빠져나가는 처지였던 남편으로서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꿋꿋하게 버티는 걸 보니 더 미안했어요. 경훈씨, 왜 그랬어요?
내가 사수로서 경훈 씨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뭐하러 내 편을 듣느라 이런 꼴까지 당하냐고요. 제 물음에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은 흐릿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여동생이 회사에서 김대리 같은 놈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내가 경훈 씨 여동생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도 세아 대리님은 제 사수이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자니까요. 느닷없는 고백에 할 말을 잃은 저는 눈만 꿈뻑이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철벽녀로 불릴 정도로 남자에 관심이 없던 저였지만 그 순간에는 솔직히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 뛰는 바람에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찰나였지만 제가 남편한테 반한 순간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자기 회사 생활까지 걸고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어떻게든 이 남자를 구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김대리를 따로 불러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김대리님,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아, 무슨 말. 할 얘긴 윤대리가 있어서 부른 거 아니야? 혹시라도 오경은 그 새끼 봐달란 소리 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나 그 새끼 폭행으로 고소할 거니까. 김대리는 큰 소리를 떵떵 치며 기선 제압을 하려 들었어요. 그래요. 고소하세요. 근데 나도 너 고소하려고요. 그동안 네가 내 톡으로 보냈던 음란한 문자랑 탕비실에서 성희롱했던 거 싹 다 걸어서 소송하고 윤리위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날도 나 자리 비운 사이에 오경훈 씨 앞에서 날 두고 성적 희롱하는 말 했던 거 기억하죠? 오경훈 씨가 김대리님한테 주먹 날린 이유가 그거였으니까. 뭐 그쪽이 폭행으로 고소 진행하면 그쪽 법정에서도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소송권에도 유리하겠네요. 그럼 우리 법정에서 봐요. 아, 윤리위원회 통해서 성추행 사실 밝혀지면 김 대리님도 회사 다니기 힘들겠네요. 나이도 있으신데 하루속히 구직 사이트 찾아보셔야겠어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김 대리는 제 반격에 오히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비는 상황으로 변했고 제가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제 남편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사내에서 제 남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날 일은 자신이 취기에 먼저 도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선에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뻔한 순간에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남편은 제게 달려왔어요. 윤 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심한 척했지만 저 사실 속으로 바짝 쫄아있거든요. 당장 회사 잘리면 학자금 대출금도 그렇고 걱정이 태산이라서요. 제가 주제넘게 버린 행동 때문에 대리님한테 폐만 끼쳤어요. 죄송해요. 김 대리를 통해 상황을 전해들었는지 남편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다 저 감싸주려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만 도움받고 입 닦을 순 없죠. 게다가 그동안 김 대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참고 있었어요. 경훈 씨 덕분에 더는 김 대리님 때문에 피곤할 일도 없어졌으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죠. 남편은 괜찮다는 제게 굳이 밥을 사겠다고 졸랐고 결국 그 주 주말에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회사 안에서 정장을 입은 모습만 보다가 캐주얼 차림을 한 남편을 보니 새삼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마치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나온 기분이 들더군요. 날씨도 화창하고 마침 저희가 갔던 지역이 연인들이 많이 찾는 데이트 코스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벚꽃길을 나란히 걷는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서 혹여 밖에까지 들리는 게 아닐까 걱정돼서 혼났어요. 더군다나 이미 남편한테 고백까지 받은 상황이라 둘이서 사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해 미칠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들뜨고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평소랑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아닌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도 제가 조금은 가깝게 느껴졌는지 점심을 먹을 때도 저랑 같이 움직이고 능청스럽게 술 사달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에이,
다른 팀 사수들은 프로젝트 끝나고 술도 사준다던데 윤 대리님은 술 안 사줘요? 그러지 말고 사줘요. 애교까지 떨며 어떻게든 저랑 같이 붙어있을 구실을 마련하는 남편 덕에 결국 그해 가을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주변에 말들이 많을까봐 처음에는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몇 달 전에 교제 사실을 알렸어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실토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다들 이미 눈치를 채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몰라. 우리가 다들 눈뜬 장님인 줄 알아? 팀장님 말에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이럴 거면 뭐하러 기를 쓰고 감추려고 노력했나 싶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했을 만큼 우리 부부한테는 돈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 쪽 사정이 안 좋았죠.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자기 집 형편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어요. 외가에 돈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꽤 부유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처가에 대릴사회로 들어와 장인이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하는 족족 실패해서 그 많던 재산이 10년 만에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은 거라곤 남편의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 지방의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이랑 안 맞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업 욕심이 많으신가 몰라. 다른 집들은 살면서 집도 불려나가고 돈도 모으고 살잖아. 근데 우리 집은 대저택에서 살다가 다세대 빌라로 그러다 전셋집을 거쳐 지금은 월세살이로 전락했어. 내 월급에서 학자금 대출받은 거 갚고 어머니한테 생활비 좀 드리고 나면 한 달 월급이 개눈 감추도 사라진다니까. 너한텐 정말 미안해. 나도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은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사귀던 때부터 그런 사정을 알고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일단 집은 남편과 제가 1,000만 원씩 내서 보증금을 만들고 월세는 우리 월급에서 내기로 했죠. 살림은 워낙 집이 좁은 데다 빌트인이라 어지간한 건 다 있어서 침대랑 옷 서랍, 작은 식탁 정도만 사기로 했어요. 그 밖의 살림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구입하기로 했고요. 이미 우리끼리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던 터라 결혼 준비하는 게 그리 힘들지는 않았어요. 예식장은 모교 회관에서 하기로 했고 웨딩 촬영 대신 남편과 신혼여행지에서 스냅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웨딩드레스도 욕심 안 부리고 심플하고 저렴한 걸로 대여해 입기로 했고요.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님은 예단비 얘기를 꺼내셨어요. 서로 돈 안 드리고 실속 있는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끝낸 상황에 예단비를 꼭 받아야겠다고 하셔서 엄청 황당한 상황이 되었죠. 결혼은 뭐 애들끼리 한답니까? 적어도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오는 일인데 다른 건 몰라도 집안 어른들한테 며느리로서 인사치레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불편하게 얼마 주고 얼마 돌려보내는 거 없이 500만 보내세요. 너무도 당당하게 예단비를 요구하는 아버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화가 나셨어요. 안 그래도 하나뿐인 딸을 월세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더니 말이 되냐는 거였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 아프시면 사돈이 애들 집 장만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먹고 죽을래도 해줄 돈이 없어요. 우린 아직 큰아들 장가도 못 보냈고 막내딸도 시집을 못 보낸 처지라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식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해요? 돈이 없는 걸. 돈 없으니 해줄 수는 없다면서 남들 받는 예단비는 꼭 받아야겠다는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결국 양쪽 집안 부모님 모두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 낮에 자기 부모님이 하셨던 예단비는 안 주셔도 된다고 대신 사과를 하고 갔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어보니 예단비 500은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 일은 남편이 나서서 수습을 한 덕에 해결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패배까지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시댁 쪽 어른들이 계신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보는 표정들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땐 기분 탓인가 하고 넘어갔는데 결혼식을 하고 한 달쯤 됐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 네가 성훈이 처냐?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나 전주 작은할머니다. 내 그동안 말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니들 하는 꼴이 하도 괘씸해서 전화했다. 아가, 니들 언제 인사 올 거냐? 결혼식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인사를 안 와? 왜? 늙은 합리가 니들 사는 데까지 올라가랴? 이번 주말에 당장 내려와! 작은할머니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주 주말에 인사를 오라며 화를 내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평소 남편을 통해 이 얘기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식 당일에 처음 뵈었던 분인데 전주까지 오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시려거든 제 남편한테 하실 일이지 굳이 저한테 하신 것도 좀 찜찜했고요. 작은할머니가 전화를 하셨다고? 근데 왜 자기한테 하셨을까? 몰라. 내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이번 주말에 전주를 내려오라고 하내시곤 바로 끊으셨어. 근데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지? 혹시 자기가 알려드렸어? 아니, 예림이가 가르쳐드렸나? 여기서 예림이는 남편 여동생이에요. 남편과 저는 주말에 전주에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그래도 집안 어른이신데 내려가기로 했죠. 작은할머니께서는 큰아들 내외랑 함께 살고 계신데 직접 가보니 집도 넓고 집안에 온통 고가의 가구를 두고 사시는 게 한눈에 봐도 형편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작은할머니도 그렇고 아들 내외분도 그렇고 다들 제게 보내는 눈초리가 싸늘했거든요. 제 남편만 반기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인데 대개 경우는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예의상이라도 잘해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작은할머니 댁 식구들은 아니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과일을 먹을 때도 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셨어요. 그러다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찰나 작은할머니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새아가, 내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한마디 해야겠구나. 너희 집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다. 돈 2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거나 너 빚 갚는데 보태줬으면 빚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이 늙은 할미가 전화를 할 때까지 입을 닫고 있어? 네? 제 빚을 갚아주셨다고요? 저는 빚진 적이 없는데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니들 결혼 전에 찾아와서 다 얘기했는데 어디서 시침이야? 네 앞으로 된 빚 갚느라 대출 받으면서 우리 성훈이가 보증서 줬다며. 그거 못 갚아서 성훈이 월급까지 차압당하게 생길 판이라고 해서 내가 2천만 원을 해줬는데. 작은할머니, 정말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말하고 돈 받아갔어요. 이 사람 빚 갚아준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빚 같은 거 없어요. 세상에, 살다 잊지도 않은 며느리 빚까지 만들어 돈 챙기는 시아버지는 처음이었어요. 그제야 결혼식 날 시댁 친인척들이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날 작은할머니는 저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솔직히 기분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저를 천하의 못된 며느리를 만들어 놓고 돈을 챙긴 시아버지는 저희 결혼식 이후 연락 두절 상태였어요. 웃긴 건 저희 시댁 식구들은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저희 부부한테는 비밀로 해왔다는 거였죠. 제가 어른들한테 욕을 먹든 말든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오해받는 거 어머님은 아셨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야죠. 예, 넌 어떻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네 시아버지가 벌린 일이라고 말하면 작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겠니? 당장 그 돈 갚으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은 누가 갖게 되겠어? 니들이 갖게 되는 거야. 그나마 너 오해했던 게 미안해서 돈 갚으란 말 못하게 된 게 누구 덕이냐고. 다 니네 부부 위해서 입 다물어 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난리니? 나 원참,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애초에 저는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 돈을 왜 우리 부부가 갚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어머님 생각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머머, 당연히 니들 부부가 갚아야지. 그럼 누가 갚니? 니네 결혼 때문에 니 시아버지가 돈 나올 구멍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는 니들이니까 니네가 갚아야지. 아우, 됐어. 암튼 일 해결됐으니까 더는 떠들지 마라. 맞아요, 언니. 그만 좀 해요. 언니가 돈 갚게 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안 그래도 평생 아빠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산 우리 엄만데 언니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누이까지 나서서 저를 공격하는 통에 더는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난리를 피워놓고는 저희 부부가 전주에 다녀온 뒤 돈 문제가 잠잠해지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셨죠. 남편 하나 믿고 한 결혼이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됐는 줄 알았다면 이 결혼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신혼 초부터 골치 아픈 사건을 겪은 우리 부부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그나마 신혼다운 신혼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한번 시댁 식구들한테 실망하고 나니 쉽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며느리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케이크를 사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어요. 어머님은 선물보다는 돈을 좋아한다는 남편 말에 따라 돈 봉투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봉투 속에 든 돈 액수를 살펴보신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2배로 넣어야지. 어떻게 결혼 전에 성훈이 혼자 줄 때랑 액수가 똑같니? 새아기 너는 안 보탠 거냐? 어머님, 생신 용돈으로 50만 원 드렸으면 적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동안 이의가 많이 드렸던 거죠.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지금 돈 적게 줬다고 일하는 거니? 50만 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전과 후의 액수가 차이 안 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넌 왜 항상 네 편한 대로 말을 돌리니? 너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 내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 준다만 내년 생일 때부터는 너 이러면 안 돼. 알았어? 결국 이날도 돈은 돈대로 나가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었어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기분이 상해서 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댁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갔는데 제 남편 카드 명세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 생활 비용으로 쓰시라고 어머님께 드린 카드였죠. 저희가 결혼한 뒤에는 어머님이 사용을 안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카드 정지를 해놓지 않아서 명세서는 오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아직 이 카드 사용하세요? 니들 결혼하고부터는 안 쓴다? 왜? 내 말 못 믿겠니? 명세서라도 보여주랴? 에이, 아니에요. 제가 굳이 명세서까지 살피지 않은 이유는 어머님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그 승인 내역이 남편한테 문자 전송되기 때문이었어요. 아직까지 사용 내역 문자가 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안 쓰신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란 얘기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카드론 대출 승인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자그마치 3천만 원이나요. 여보, 이거 뭐야? 자기 카드론 받았어? 아니야, 나 이 카드 안 쓰잖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카드야. 설마 어머니가 카드론 받으신 건가?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도 저랑 남편이 번갈아 어머님께 전화를 해댔더니 몇 시간 뒤에서야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통화를 마친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뭘 하셔? 카드론 받으셨대? 아, 진짜. 나 정말 미치겠다. 형이 사채까지 끌어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바람에 5천만 원이나 날렸다나 봐. 그거 못 갚아서 집에 차압 들어온다고 난리쳐서 내 카드로 카드론 받았대. 말도 안 돼. 당장 카드론 취소해. 자기가 직접 카드사로 전화하면 되잖아. 이미 늦었어. 카드론 들어온 계좌에서 돈 빼서 사채빚 갚았대. 자기 계좌에서 어떻게 돈을 마음대로 빼가? 설마 현금 카드도 어머님한테 드린 거야? 남편은 축 처진 어깨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전 남편이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던 통장 카드였는데 카드 대금을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놨었나 봐요. 그땐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살 때였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해두고 썼던 건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럼 자기 형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 형 낮에 그 돈 빼가고 잠수 탔대. 직장도 지난달에 퇴사했고 아예 전화도 안 받는데. 아, 미치겠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정말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쥐고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가까스로 화를 누르며 퇴근 시간까지 버틴 저는 퇴근하자마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정말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제 남편 카드로 대출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어쩌냐? 내 아들 신용불량자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인데 니들은 둘이 버니까 금방 갚을 수 있잖아. 아니, 그걸 왜 저희가 갚아요? 아주버님이 쓴 돈이니까 아주버님이 갚아야죠. 저희 가진 돈 없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신혼집도 원룸 월세로 살겠어요. 저희 보증금 2천짜리 월세집 살아요. 그런데 무슨 수로 3천만 원을 갚냐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언니 결혼하기 전에 친정 엄마한테 그간 모아둔 결혼자금 맡기고 왔다면서요. 이자 놔달라고요. 결혼식 때 언니네 이모가 하는 말 들었어요. 그 돈 찾아서 갚으면 되겠네. 아가씨,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 돈을 왜 남의 빚 갚는 데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 정말 독한 애구나. 수중에 돈이 있으면서 네 돈 쓰기 아까워서 손바닥만한 원룸에 사니? 암튼 우린 그 돈 못 갚아줘. 돈이라곤 먹고 죽을 애도 없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돈 안 갚아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곤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왔어요. 이혼까지 거론하며 큰 소리는 쳤지만 결국 그 돈을 우리가 갚게 되리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친정에 맡긴 돈은 나중에 전세로 넓혀갈 때 쓰려고 남편과 상의 끝에 이자를 놓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엉뚱한 사람 빚을 갚게 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된 카드로 벌어진 일이니 시댁에서 안 갚아주면 별 수 없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정말 그때는 남편도 꼴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닌 건 아는데도 어쩌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버님이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은 미안하다시며 제 손에 땅 문서를 건네주셨어요. 당장 팔아봤자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10년 묵혀두면 그래도 돈 3천은 안 되겠냐시면서요. 그때는 이깟게 무슨 소용이냐 싶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버님 말씀대로 목돈이 되긴 됐더라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권까지 조성되는 바람에 각종 세금 떼고 2억이 조금 안 되게 차액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버님이 주신 땅을 팔아 억대 차액을 남기자 그동안 연락도 끊고 살던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더니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유산으로 땅은 남기고 가셨구나. 일단 땅 판 돈 큰애 계좌로 보내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왜 아주버님 계좌로 보내요? 그 땅 저희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아주버님이 우리 그 이 카드로 대출받아 쓰곤 나 몰라라 했던 거? 그때 아버님이 3천만 원 대신 그 땅 문서 저희한테 주신 거라고요. 그 휴지 조각 같은 걸
10년이나 품어뒀다가 억대 딱 맞는 건 우리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동생 카드로 돈 뺏으곤 연락도 끊고 살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여길 와요? 참,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어쩜 하나같이 그 집 식구들은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네요. 제 남편만 돌연변이 같아요. 어떻게 그런 집에서 제 남편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암튼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일찌감치 땅 명의 이전까지 마치고 적법하게 땅 판 거니까 돈 받고 싶으시면 소송을 걸든 경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안 될 테지만. 그리고요,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그간 얼굴 안 보고도 잘 살았잖아요. 우리 그이도 자기 부모 형제한테 안 시달리니까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인생 함부로 훼손하고도 뻔뻔하게 돈은 챙기겠다는 심보 역겨우니까요. 제발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요. 저는 그 길로 시댁 식구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러자 남편한테 전화해 땅 판 돈 나눠달라고 사정사정했던 모양인데 남편도 딱 잘라 거절해버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발에 무거운 족쇄만 지우는 사람들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다면서요. 결혼 10년 차에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게 목표였는데 10년 묵힌 땅 덕분에 목표 초과 달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 집 장만에 성공했거든요. 물론 은행 대출이 껴있어서 완전한 내 집이 되려면 한참 더 고생해야 하지만 그래도 원룸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치곤 완전 성공한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우리 가족은 인생의 낙을 누릴 생각입니다. 저희 정도면 그럴 자격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인생 대박 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